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은 세 가지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우선 지지받는 느낌. 지지받는 느낌이 뭐냐면 지지감이에요. 그건 책에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습니다. 지지받는 느낌. 이제 필요한 메모를 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해소감은 뭐 해소되는 느낌. 뭔가 좀 풀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해소감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면서 이제 통제감으로 가는 거죠. 통제감.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는데 우리가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응어리나 뭐 에너지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부정의 에너지가 있는데 마음의 통제력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말 우울한 기분이 있고 분노, 억울함, 한 슬픔 이런 게 있는데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부정의 에너지가 다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슬픔도 해소되고 분노도 해소되고 아픔도 해소되고 마음이 이렇게 맑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마음이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통제가 되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힘듭니다. 그래서 통제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 근데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해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해소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실컷 이야기한다. 좋은 이야기건 안 좋은 이야기건 실컷 이야기를 해야 해소가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남편이, 아내가, 나의 아들, 딸이 내 이야기를 실컷 이야기하도록 도와줍니까? 기회를 줍니까?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 부부싸움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을까요? 바가지 잔소리는 뭐예요? 바가지 잔소리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바가지 잔소리예요.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해소를 못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해소가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삶의 의미도 없고 죽고 싶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싫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발 아침에 눈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제발 자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될 때.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같은 맥락이고요. 요즘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70%는 우울증이잖아요. 해소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우울증도 그렇고 불면증도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공황장애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아주 심한 경우는 빈이 조현병, 또 이제 대인관계로 본다면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발표 불안증. 이게 다 뭐냐면은 해소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발표 불안증은 뭐냐면은 긴장 떨림을 해소를 못해서 발표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생각.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까? 네. 아니 긴장 떨리면 해소를 못해서 긴장 떨림이 생기는데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긴장을 계속 안고 살리면은 이게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성준 선생님? 예?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 긴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더 생겨요. 더 생기죠. 근데 긴장을 해소를 해야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긴장을 좀 떨쳐버려야 되는데. 자, 긴장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도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도 긴장을 많이 표현하고, 떨림도 많이 표현하고, 실수도 많이 표현하고, 이 내 맘 안에 있는 이 긴장 떨림과 관련된 응어리를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실컷 긴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실컷 긴장하면. 계속 긴장이 될까요? 긴장이 안 될까요? 긴장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숲속에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딱 만나면 이제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 눕히든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치든지 해야 되잖아요. 때려 눕히더라도 어떻게 해서 때려 눕힐까요? 두려움이나 긴장 떨림이 있는 상태에서 때려 눕힐까요? 아니면은 이제 때려 눕히다 보니까 겨우 살았네. 겨우 살았어. 이렇게 막 해소가 되었을까? 해소가 된 상태에서 호랑이를 때려 눕혔다는 이야기예요. 도망치더라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어. 가서 보니까 겨우 살았네. 이때는 어떻게 됐죠? 도망치는 과정에서 긴장 떨림이 다 해소가 됐다. 이런 사람은 다시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호랑이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 안 두렵지. 왜? 해소가 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봐봐요. 호랑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혹시 또 사고 날까봐 총을 가지고 때려 죽였어. 아, 쏴 죽였어. 나는 긴장 떨림 남아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쏴 죽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죠? 긴장 떨림이 해소됐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호랑이를 만나면 또 두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발표불안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앞에 나오면 꼭 막 긴장 떨림이 있는데 막 긴장하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럼 긴장하는 상태에서 앉아버린다는 거죠. 다음에 또 발표기에서 또 뭐 이야기하다 또 긴장돼. 긴장을 그대로 안고 또 들어가는 거죠. 요걸 한 3번, 4번, 5번 반복하면서 생각해봐. 그럼 긴장 떨림이 어떻게 될까요? 해소됐어요?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아지죠. 더 많이 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장이 되면 긴장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아, 제가 너무 많이 긴장되는데 혹시 저한테 뭐 질문 좀 해주면 안 돼요? 긴장되더라도 이야기 좀 더 한번 해보게. 네? 자, 뭐든지 한번 물어주세요. 이렇게. 네? 가벼운 질문.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긴장 떨쳐버리는 거죠. 들어갈 때는 편안하게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호랑이 때려 눕히고 들어가는 거죠. 긴장 떨려 완전히 떨쳐버리고 들어가면 이런 경험이 한 2번, 3번만 됐다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편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긴장하다가 들어갔느냐, 해소를 하고 들어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장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실컷 긴장을 하고 해소를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해소를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럼 긴장되면 긴장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긴장. 아, 긴장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질문해 주세요. 아, 좋아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 아, 이제는 편안합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이렇게 돼요. 자, 슬픔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 뭐 소중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슬픔이 너무 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울고 싶은데 우리 울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 이게 남아있어요. 계속 이제 이게 엉어리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왜 3일장, 5일장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선조님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3일, 5일 동안 실컷 울면서 그 슬픔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어떻죠? 네, 편안하고 후련해진다. 이게 해소라는 겁니다. 해소. 그래서 뭐든지 쌓아두면 벽이 됩니다. 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내가 참고 지낸다든지. 자, 분노도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화를 표현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고 계속 안고 있다. 슬픔도 안고 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우리가 뭐 크게 성공을 이루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 이루었는데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가족이 없어요. 그럼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좀 많이 표현을 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변화를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바로 지지감이라는 거예요. 지지감. 우리는 지지를 받아야만 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싸는 이유는 뭐냐? 자, 기저귀를 갈아주고 엉덩이 씻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기저귀 떼는 것도 같은 원리지만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지지를 받지 않으면 표현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린 시절에 우리 아기를 키울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뭘까? 지지. 예,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지지해주는 부모.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우리 부모들 쭉 보면은 사실은 그때 60년대, 70년대는 가난했잖아요.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뭐 5명 중에 1명, 나머지는 중졸, 고졸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살아.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공부를 잘해야만 우리가 인생 개척 이동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는 못 먹어도 무조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막 식모설이하고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요. 뭐 파출부하고 저기 시장에 장사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를 잘 시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이다. 이게 1순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보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서울대 보내니까 잘 살아요? 내 자식 아니죠. 자, 서울대 아니라 연대, 고대 뭐 이렇게 괜찮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 깨닫는 거죠. 아, 부모의 역할은 서울대를 보내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었구나.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있구나. 이걸 뒤늦게 이제 한 20세기 이제 21세기 올라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할 때 이제 자녀들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막 부모가 너무 엄하다, 또 너무 까다롭다, 너무 가르치기나 뭐 훈계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너무 이제 모범적인 착한 아이가 되어버리잖아요. 부모 기대에 맞춰진 아이로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부모 기대에 맞춰진. 그래서 부모 기대에 맞춰지지 않으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모 눈치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버리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제 부모 기대에 맞춰서 이제 성장한다면 그건 좋죠. 근데 이제 부모가 욕심이 많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라든지 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대치가 높을 거 아닙니까? 기대치는 이런데 자녀는 그 기대치 반도 못해. 그러면 이 자녀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힘들겠죠. 뭐 죄책감도 느끼고 뭐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부모한테 죄지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이런 착각을 하세요. 내가 기대치를 높이면서 자식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교육을 시키면은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연구를 해보면 똑똑한 부모 이렇게 이제 뭐 지혜롭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일등계층에 있는 부모로부터 자란 자녀보다 오히려 반대로 있잖아요. 시골에 농사를 짓거나 시장에 장사를 하거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란 이런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그 시골에서 좀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자녀들이 훨씬 더 성공을 많이 했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인간을 성장시키는 게 뭔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인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 공부를 잘 시켜서 뭐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받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어제도 제 소개 안 했는데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쳤나 봐요. 2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았어요. 그러면 20문제 중에 8개 맞았으면 몇 점이죠? 40점입니다. 40점. 낙제잖아요. 근데 우리 또 애 엄마는 굉장히 또 뭐 공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마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호되게 꾸지람을 맞을 것 같았는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학교에서 시험 틀린 문제 오답지 작성해서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사인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아빠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다인이는 점수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아빠한테는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족한 건 차근차근 세워 나가면 되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거라. 이렇게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빠 진짜 이렇게 또 이모티콘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딸을 보면 저는 그걸 느끼는 거죠. 결국 우리 막내딸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나이 들어가 제가 수학 못한다고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는 지가 하는 건데. 그럼 지가 잘할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을 주는 건데, 그거는 지지해 주는 밖에 더 있습니까? 너 왜 못했어? 꾸지람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꾸지람보다는 인간들을 지지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딸한테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하면 아빠가 대학 교수니까 여기 저기 석사 박사학위 못해. 꼭 뭐 한국 있는 대학 가야 되냐, 미국 대학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위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제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굳이 공부 잘 못해도 전 된다고 보거든요. 뭐 사회활동 좀 못하면 뭐 부모가 대신 좀 역할을 해서 키워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부모님들도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좀 뒤떨어지거나 부족한 것 같으면 왠지 모르게 조바심을 내고 다른 또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감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부담감을 심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여기 보면은 발표 불안증, 뭐 대인 공포증, 사회 공포증 그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지지감을 키워야 돼요. 지지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자, 심리 가족 시작. 심리 가족. 첫 만남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제가 용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 가족을 만나자. 법적인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심리 가족도 이제 가족인데요. 이제 그럼 심리 가족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통하는 가족이에요. 비록 힐링 가게는 아니지만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 존중, 공감, 이해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전혀 허물이 되지 않는 날 지지해주는 그 가족을 우리는 심리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저는 반드시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 20년을 해보니까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사랑. 위대한 사랑은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키더라. 탁월한 성공을 이루는 것도 바로 탁월한 사랑이에요. 누가 탁월한 사랑을 주니까 탁월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하버드 때 100명의 성공한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도 같은 원리예요. 하버드 대를 들어가서 이제 성공한 100명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보니까 성장기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었던 그런 멘토가 한 명 이상 있더라는 거죠. 뭐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 또는 뭐 친구 위에 어떤 언니, 선배 이런 한 사람 이상의 있는 그대로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심리 가족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어김없이 사회적으로 그게 성공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심리 가족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심리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고요. 특히 이제 그걸 스피치 교육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탁월한 그런 변화, 탁월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본질을 보면은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시작.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나한테 너무 좀 엄격한 어떤 기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나 선생님도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할 때. 남들한테는 관대한데 저 자신한테는 너무 엄격해요. 저 자신이 못하면은 막 저 스스로를 너무나 좀 가혹하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한나 선생님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과제가 그거예요. 나한테 엄격한 기준을 내려놓고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나 선생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이제 어린 시절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유치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대안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제 청소년기에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눈치를 받거나 또 부정적 평가를 받았거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거나 좀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부정적 평가를 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자신한테 관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관대한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요.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만나야 된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내가 최악의 모습을 보였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비록 부족했지만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엄격한 사람이 많으냐 관대한 사람이 많으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좋아지려면 앞으로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엄격한 사람만 많이 만나야 돼요? 관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관대한 사람.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 한나 선생님을 절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한나 선생님 손잡아드리죠. 자, 한나 선생님을 항상 이뻐하죠. 이제 심리적인 언니도 만들어지고 오빠도 만들어지고 삼촌도 만들어지고 막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아, 여기는 편안할 수 있구나. 여기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감적 이해. 자, 공감적 이해 쓰이죠. 공감적 이해.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인간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완전한 내 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밖에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오면은 누가 우리 새끼 때렸냐고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우리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어요.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으로 사고를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이 심리적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네가 사고를 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언제나 나는 네 편이야. 여기 돼야 돼. 네가 물건을 훔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언제나 네 편이야. 물건을 왜 훔쳤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옳고 옳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해되세요? 네. 공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옳지 않음의 그 심판관의 잣대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 나는 옳고 옳지 않은 걸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거지. 네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잣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이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네. 사이코패스는 없죠. 근데 사이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양심이 다 있잖아요. 양심은 뭘 판단하냐면은 옳고 옳지 않은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양심이 타고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절대 인간 가르치지 마라. 그대로 받아줘라. 그대로 편들어줘라. 네. 이러면 이제 인간은 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진정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가해에 의해서 자신을 각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른바 자아 실현 경량성을 갖는다. 자아 실현 경량성.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있는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량성으로 간다. 마치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은 헤엄을 잘 치는 것처럼 야생 동물을 야생에 풀어주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의 환경 속에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발표 불안은 그냥 없어지죠. 말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왜 발표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김성희 선생님? 요걸 선생님은 경험을 많이 못해서 지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여기 오는 분들 보면은 환경 때문에 성장 환경 때문에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 의식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 반대의 환경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환경 속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아 여기는 편안하구나. 그러면 나중에 좀 부담스러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김연아 선수가 한두 명의 그 코치 앞에서 프리티 들어오고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수천 명 경기장 앞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를 잘해야 못해요. 잘해요. 잘하죠. 왜? 몸이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것은 편안함을 몸이 기억해야 된다. 자, 편안함을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한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해야 돼요. 자, 내 몸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기억해야 되고 내 몸이 수용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충분한 반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회원으로 여기 오셔야 돼요. 평생 회원. 평생 회원 개념은 뭐냐면요. 이거는 횟수나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자, 오래된 분이 봉사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오래된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나 선생님은 여기 사무국장님이나 주변 오래된 분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한 6개월, 1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리더가 되겠죠. 이한나 선생님이 많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이후쯤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보기에 또 옛날에 나참 힘들었던 사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그럼 그분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도와주겠지.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변화되고
변화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로 평생 회원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평생 회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났다 헤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관계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기계적인 만남이 되겠죠. 어차피 헤어질 만남이니까 굳이 우리가 오픈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평생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가족처럼 정말 믿음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수용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평생 가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때 이제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 안정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은 보세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었을 때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헬렌 켈러도 그랬고 뭐 위대한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어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앤 슬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절대 위대해질 수 없죠.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최악의 나를 수용, 존중, 공감, 이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더듬 같은 경우는 말더듬는 나 자신을 사랑받아야 되고 발표 불안증은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나를 사랑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지지감으로 가는 지지감. 아, 내가 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충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뭐든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해소가 돼. 자,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음의 통제감을 느껴. 통제감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상황에, 모든 사건 경험에, 모든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상태가 통제감이에요. 통제는 다른 말로 하면 통제라는 건 책임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상태. 책임이 영어로 뭐예요? responsibility. 예. 자,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는 다른 말로 하면 response. 반응이란 단어와 응답, ability. 능력. 예, 능력이 결합돼요. 능력.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네.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책임이라. 통제는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이게 통제력이라. 자, 만남의 대상에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해. 그럼 통제가 있는 거죠. 네. 사람이 많이 모여있어. 10명, 100명. 그렇지만 나는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말을 잘해. 표현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통제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막 잘 되다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실패할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 실패하면 실패감 잘 되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실패했지만 나는 온전한 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통제감이죠.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 만나니까 막 거절을 해요. 거절. 막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럼 스트레스 받겠죠? 그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통제감이죠. 이제 통제는 다른 말로 이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지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인간은 이 지지감, 해소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공학 시스템은 뭐냐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냥 자신감 키워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사랑받기 이전에는 자기를 표현하기 힘들고요.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기 이전에는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머리가 아니라 자 바로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인간을 만남으로 자란다는 거죠. 저 지지해 줄 수 있는 인간의 만남이 없다면은 인간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참 만남, 심리적인 가족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심리 가족은 절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강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저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심리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나요? 네. 근데 이 심리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지금 부산 김해 쪽에 이제 이런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부산 김해를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지금 한 3년을 내려갔어요. 3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제 3년 동안 왔다만.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이해를 못해요. 오로지 발표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 왔대. 오로지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왔대요. 그것만 좀 없애달래요. 심리 가족이 뭐 중요하니, 그지? 첫 만남이 뭐 중요하니? 나는 이것만 없애면 되는데. 그래서 긴장 떨림이 좀 완화되잖아요? 그럼 사라져. 얼굴이 안 보여요. 또 다른 긴장 떨림 갖고 있는 사람 또 와요. 또 이게 제가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훈련시켜주면 또 이제 편안해지죠? 또 사라져버려. 그래서 저를 거쳐간 사람이 한 30명, 40명이 되거든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시면 심리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엄마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고 언니 같은 역할도 누가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심리 가족이 될 수 있는 이 부처는 뭐냐면요. 우리 사무국장님 2012년 이후로 지금 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빠졌지만 우리 우정희 위원장이 2009년부터 왔거든요. 우정희 위원장 같은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동연 선생님이 이번 2006년부터 왔어요. 이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봐주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유박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오다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심리적 가족의 또 한 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나 선생님한테는 아주 괜찮은 오빠가 될 수 있는데 심리적인 오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죠, 우리 심리 가족에서는. 이렇게 이제 김해를 3년을 갔는데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한두 분이 1년, 2년을 꾸준히 오셨어요. 그냥 자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꾸준히 오셨어요. 그래서 막 엄마같이 반겨주고 언니처럼 또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심리 가족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NLP까지 교육을 하게 됐어요. 자, 박수 한번 이렇게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저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뭐 그냥 치료만 받고 훈련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이런 심리 가족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처음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진 다음에도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좋아진 다음에 여기 안 노는 겁니다. 그랬어요. 좋아진 다음에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김성규 선생님 아시겠죠? 예. 우리 유방현 선생님 돌아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우리 정영수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진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네, 오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오셔야 심리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오셔서 서로 지지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와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 가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그걸 다시 보면, 자, 1번하고 2번은 뭐냐면은 심리적인 부모 역할을 해준 겁니다. 심리적인 엄마 아빠. 자, 심리적인 엄마 아빠가 되자 이 말이죠. 자, 심리적인 엄마 아빠가 되자 시죠. 심리적인 엄마 아빠가 되자. 자, 심리적인 엄마 아빠가 되면서 발표하는 사람을 내 아기로 보는 거죠. 아기. 아기가 실수할 때 엄마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쁘게 바라봐요? 밉게 바라봐요? 예쁘게. 그렇죠. 앞에서 좀 긴장하고 떨고 말 못하더라 예쁘게 바라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용, 존중이고 공감적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엄마 아빠가 되자 이거. 두 번째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표할 때는 심리적인 아기가 되자. 자, 심리적인 아기가 되자. 심리적인 아기가 되자. 자, 발표할 때만큼은 심리적인 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타이틀 다 내려놓으세요. 뭐 보면은 뭐 밖에서 부장, 차장, 뭐 대표이사 여러 직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다시 아기로 되돌아간다 생각하고 여기서만큼은 심리적인 아기가 되자. 그러니까 심리적인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는 부모 앞에서 재롱도 떨어야 되고 어리광도 부려야 되죠. 뭐든 다 표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아기가 되었는데 막 폼 잡고 뭐 잘난 척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기가 울고 웃고 다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심리적인 아기가 되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심리 가족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발표할 때는 심리적인 아기가 되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고,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할 때는 심리적인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수용, 존중, 공감, 이해를 하면서 바라보자. 요것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냥 바뀌게 됩니다. 나는 그냥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35분 동안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